안녕하세요. 친절한 뮤싱 이제 48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각자 저희 개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금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 하나은행, 광주연구원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JP금융연구소의 정승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봉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부쩍 더워진 6월인데 한 두 번째 녹음이네요.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어제는 숙제를 하나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네. 이번 주 쉬려고 그랬는데, 맞아요. 시험 본다고. 시험을 본다. 어. 그래서 어제 세 과목, 영미 아동문학, 영어 네. 교육학, 그리고 글쓰기. 이 세 가지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원래 작전은, 네. 어렵더라고요. 뭘 안 하던 거 하니까 보니까. 아, 네. 그리고 또 영미, 아동문학은 다 영어야. 그러겠죠. 그래서 작전 어떻게 짰냐면, 네. 최소한 5개 맞춘다. 25개 중에. 아, 그래야 D가 나오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수가 되는 거고, F면 이수가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최소한 5개 맞추고, 나머지 중에서 3개를 맞춘다. 확률로. 네. 사지선다니까, 나머지 아하. 10개 중에, 때리면 그렇죠. 맞지 가능성이 있죠. 않을까. 맞아요. 이런 작전으로 갔었는데, 네. 생각보다 일주일 동안 책을 봐서 그런지 일주일 동안 보지도 못했어요. 책 보다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해. 그래서 금요일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하. 원래는 청정이 시험 앞두고. 작전. 그렇죠. 우리 베이브붐 세대가 네. 시험은 잘 못 보더라도 시험 계획은 잘 세우잖아요. 그쵸. 시험 공부 계획 열심히 세웠는데 금요일날은 인생이 진짜 허무하다 이러면서 하루 종일 놀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이수는 할 것 같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이게 사실 저희 나이가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닌데 뭔가 이렇게 소속이 돼가지고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정말 좀 도전하셔가지고 뭔가 인생의 후반기에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잘 준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지금 담양 사무실을 하고 지금 장성에 사무실 하나를 지금 이번에 월세 내는 게 너무 아까워서 조그맣게 하나를 구매해 볼까라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찾기는 찾았는데 이게 보니까 소유주가 구매해 사시는 분인데 연락을 주셨던 분이 자기 처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남인데 나이가 저랑 같아. 그래서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이게 가격 괜찮아가지고 제가 잘 사면 마음에는 드는데 지금 막 이렇게 좀 갈등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오늘 마침 전세 사기 대비하는 어떤 그런 기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경제 뉴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이 한 주간의 뉴스들을 보면요. 첫 번째는 사실은 코스피 8,800선 돌파 후에 5% 폭락, 매도 사이트가 발동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정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또 5.54% 폭락하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저앉은 것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토픽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이 1530원 선을 돌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유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인데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많이 오른 이러한 주식들을 외인들은 한국 반도체 주식들을 팔아서 달러로 환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최고치를 이렇게 갱신하고 있다라는 안 좋은 소식.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증시 양극화에 따른 소외 업종으로 순환매의 전조 증상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 쪽만 너무 올랐기 때문에 비반도체 소외주로도 이제 자금이 이동하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K뷰티나 조선, 고배당 금융주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야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과연 이것들이 한쪽으로 너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장에서 어떻게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는 참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외 시장을 보면요. 미국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촉발한 글로벌 칩 쇼크인데요. 사실 미국의 대형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향 조정하지 않았다. 향후 실적의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제 A해가 대세인가라고 묻기 전에 진짜 과연 실적만큼 이렇게 오른 주가만큼 실적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과잉 공급의 우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걸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 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외 이슈는요, 중동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 협상 타결과 유가 90달러대 폭락인데, 유가 폭락은 반가운 내용이죠.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수입해온 입장이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세 번째인 글로벌 채권시장의 장기물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것들이 일본의 국채 금리가 3.8%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일본도 꽤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이유가 별로 지금 없어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전문가적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기사는요, 한국경제 환율 1540원 넘어 금융위기 후 최고, K증시 빨간불이라는 6월 5일자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원달 환율이 야간 거래에 이어 주간 거래 시에도 1540원을 상회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유가가 좀 하방으로 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외인들의 주식 순매도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 수입해오는 다른 물자들에도 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럴듯한 제안으로 시작되는 투자 사기, 자책부단 대응이 먼저라는 한국경제신문의 6월 5일자 기사입니다. 사실 저도 금융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는 입장에서 곧 상장될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A의 자동 매매로 원금 손실 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는 오늘까지만 가능합니다 같은 투자 사기는 대개 이렇게 솔깃한 말로 시작이 되는데, 유명 금융회사나 전문가 추천하는 상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짜 웹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체 채팅방에서 이른바 바람잡이들이 큰 수익을 냈다는 후기와 인증사진 같은 것들로서 피해자들의 소액의 수익금을 노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것 같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큰 돈이 들어왔을 때 찾으려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세금 때문에 조금 더 내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이 나오는데, 이럴 때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최대한 투자 설명을 들었을 때 그 내용을 잘 기록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서 증거로 제시할 만한 다양한 자료들, 투자 녹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투자 설명서, 계약서, 광고하면 입금 계좌 등등 다양한 웹 화면이나 출금 제한된 화면 모두 다 저장해 두셔서 혹시라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만 듣고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친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러한 내용들을 꼭 증거 자료를 잘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사는요, 전세 사기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다. 한국부동산밸류업센터에서 한국경제신문 6월 5일자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해서 다양한 사기 사건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사례를 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준비해야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만으로는 어려운 신탁 사기와 이중계약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잘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왜 지금 전세 사기가 이렇게 더 교모해지고 있느냐라고 봤더니, 일단 선수리 근저당이나 다른 깡통 전세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요즘에 가장 큰 유형 6가지로 분류해 보면, 첫 번째는 깡통 전세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 보증을 받아서 세입자의 돈으로 집을 매입하는 구조인데, 뭐 예를 들면 실제 1억 5천 수준 신축 빌라를 2억인데 급하게 전세를 놓아서 1억 8천에 계약하는 방식 같은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신탁 등기 사기인데요. 요즘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가장 어려운 유형이다라고 합니다.
신탁 설정된 부동산은 법적 소유권이 이미 신탁회사로 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집주인과 여러가지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등기등본에 이러한 신탁 표시가 있다면 반드시 신탁 원부를 추가로 열람하셔가지고 신탁 원부에 신탁회사의 채권 규모, 임대 동의 여부, 우선수익자 지정 현황 등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중계약 사기입니다. 한 채의 집으로 여러 세입자와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집주인에게 월세 계약하고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빌려 사무실 운영하는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실제 집주인인지 뭐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위임장 대리인 사기입니다. 실제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 행사를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인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시에 세입자를 안심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표현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믿을 만한 상황인지 실제 집주인이 계약 책임을 할 수 있는지 직접 통화를 하시거나 영상통화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주인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담보신탁 악용사기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부동산 신탁해서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 뒤 이 사실을 숨기고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인데 신탁회사 공매로 진행할 경우에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등기부 등본만을 확인이 어려워서 신탁 원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무자본 갭투자 사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자본 없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여러 채를 사는 방식인데 법인 파산 시에는 회복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 등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될 체크리스트는 계약 당일 기준 최신 등기부 등본 확인, 신탁 원부 열람, 건축물 대장 열람, 실거래가 확인, 임대인의 신원 검증, 공인중개사의 등록 여부 확인 같은 것들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전세 사기 문제는 글쎄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 중에 절반은 아파트에 사시고 절반은 빌라에 사시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파트 쪽보다는 빌라 쪽이 좀 더 많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로는 좀 많이 죄송하지만 전세 사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구조가 가장 큰 이유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요.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 피해 생겼다, 국가가 보상해주냐? 안 해준다. 그건 니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 사적 계약 아니냐라는 건데요. 한계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지금 환경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이 들어온다.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신력이 없으니까 등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들은 보증보험을 적극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증보험 들 수 없거나 보증보험으로 모자란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증거를 계속 수집해야 돼요. 집주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주인은 할머니인데 그 아들이 지금 와서 대신하는 거다. 좋게 좋게 하는 건 좋은데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찾아가 봐야 돼요. 그쵸. 거기 할머니 사시는지 그리고 진짜 아들인지.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은 괜찮다고요. 1억, 2억, 10억 이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00억짜리 계약하시면서 할머니가 주인인데 아들이 나와서 계약한다 그러면 둘 관계 확인 안 하시겠어요? 하지. 그렇죠. 왜? 인생이 끝장날 수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탁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저는 어차피 지금 금융교육을 하시는 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니까 저는 복잡하게 설명 안 드려요. 신탁이 대외적인 소유권과 대내적인 소유권이 다르다. 이중적이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해도 안 되고 그건 민법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등기부 등본에 신탁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도망가시라. 차라리. 제 결론은 그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왜 굳이 복잡하게 하시냐. 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도 본인이 사정이 되면 또 다른 거거든요.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생겼다. 그렇죠. 그럼 또 생각 다르거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기사는 첫 번째는 국민연금 가져왔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2026년 5월 29일 기사이고요. 요즘 국민연금 분위기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위기 좋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펀드 매니저들이 엄청 좋은 겁니다. 왜? 성과가 엄청 챙겨갈 테니까. 제 생각엔 삼성보다 더 가져갈 수 있어요. 삼성은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지만 펀드 매니저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요구 안 할까요? 요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급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갈까요? 라고 하겠죠. 그럼 나갈까요 제가? 이러면서. 이것도 밝혀야 됩니다. 펀드 매니저도 얼마씩 가져가는지. 제목이 한국공적연금 지출액 2085년. 어차피 저하고 관계없네요. GDP 10억% 청구할 것. 저는 이때까지 견디고 싶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네요.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이것은 동의합니다. 구조개혁 필요해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왜? 분위기가 좋으니까. 마치 국민연금 넣으시면 수익률이 되게 좋아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더 내시더라도 절대 손해 아닙니다 라고 맞아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좋다고요. 자, 연금특위 자문위 10차회의 어떤 교수님이 또 어떤 위원님이 운영수익률 착시 조심해라. 운영수익률이 좋다고 하는데 이건 착시입니다. 의미는 좀 이따 아래쪽에서 말씀드릴게요. 자동 조정장치 등 재정 안정 강조. 이거 우리 입장 받는 사람 국민 입장에선 살벌한 얘기라고 그랬죠. 자동 조정장치. 자동 조정장치가 오해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좋으면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받는 돈이 늘어날까요? 그렇지 않죠. 않습니다. 네. 공식이 있는데 피곤하실 테니까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거꾸로 국민연금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요. 자, 그러면 받으시는 분들의 국민연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없죠. 그걸 잊게 하는 게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상태 안 좋으면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안 좋다던가 가입자가 줄어서 출생률이 줄으니까 지금 재정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면 매번 받으시는 거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는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정말 죄송한데요. 요번엔 조금 줄었어요. 그것 때문에 유럽에서 맨날 좀 데모하잖아요. 근데 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바뀌는 게 자동 조정 장치. 일본은 이미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로 60년 후에는 저하고 관계없다니까요. 그렇죠. 공적연금 지출액이 전체 국내 총생산의 15%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참고로 일본은 지금 재정 지출 중에 3분의 1이요. 지금 이 사회 뭐라 그러죠? 사회보험이요. 네. 국민연금 같은 거 나가는 거. 나머지 3분의 1이요. 국채 이자랍니다. 걔들도 장난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스피 급등으로 국민연금 수익률도 고공행진 중이지만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 전 이거 적극 공감입니다. 지금 바꿔야 돼. 분위기 좋을 때. 그렇죠. 분위기 안 좋을 때는 못 바꿔요. 왜냐하면 정부가 선거 달려있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 기회라고. 지금 해야 된다고.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재정 재계산은 지금이 아닙니다. 3838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가까운 재정 재계산은요. 2028년입니다. 근데 법을 바꾸면 되지. 재정 재계산 5년마다 합니다가 아니라 매년 합시다 라고 바꾸면 되죠. 자, 그래서 민간 자문위 공동위원장 이분이 경제학부 교수님, 자문위원, 보건사회 연구원 연구위원께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시급한 구정 재정이 필요하다. 시급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딱 좋다라는 말씀을 저도 공감합니다. 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급여 지출의 합계는 이렇게 따지면 안 되죠. 뭐가 빠져야 돼요?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서 빼주는 게 아니다. 별도 세금에서 빼주는 겁니다. 전체 GDP의 14.96%, 약 15%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언제요? 2085년.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현재 30%라고. 그렇죠? 그때쯤 되면 일본은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돈이 없어서. 자, 여기에 사학연금 급여와 적자 보존까지 합치면 15%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래쪽에 큰 거 볼게요. 국민연금 성과는 뭐라고 써놨습니까? 미실현 수익의 착시 현상이다. 기금 소진 시에는 수익률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아래쪽에 기금 소진 시에는 수익률 악화가 우려가 제기된다. 이 뜻은 뭐냐면요. 투자하는 원금이 있고 그리고 투자하는 원금과 수익을 합쳐서 적립금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적립금 기준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넣어놓은 돈 가지고 연금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어때요? 현금 만들어놔야 되죠. 이게 버퍼 펀드입니다. 근데 원금이 점점 줄어들면 투자하는 금액도 줄어들겠죠. 그죠. 그럼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지. 왜요? 버퍼 펀드에 들어있는 금액은 안전자산으로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보통 얘기하는 무슨 금리죠? 기본금리 이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하는 원금이 줄어들면 기금 소진 시에는 수익률이 팍 떨어진다라는 의미는 맞는 얘기죠. 또 하나, 국민연금 성과는 미실현 수익이래요. 국민연금 작년에 200조 벌었대. 와! 근데 이거는 200조 벌었다고 평가되는 것이지. 그쵸. 200조가 현금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는 맞지만 그렇게 따지면 국민연금은 이거 언젠가는 다 현금화할까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수익은 언제나 미실현 수익이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만든 것만 실현 수익이니까요. 아래쪽도 그런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해서 미래의 재정을 적자를 보전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금 미리 넣지 말고요. 지금부터 원금 많을 때 지금 좀 잘 운영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넣는 돈도 13%까지 가는데 조금 더 올리는 건 어때요?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엔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13%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게 13%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거 적어도 18까지는 가야 됩니다. 죄송한데요. 20 정도가 적정하고요. 근데 지금 9% 내다가 20 내라 그러면 어때요? 가만 안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13입니다. 라고 어때요? 우리 양치기 소녀 있잖아요. 늑대라고. 늑대가 13마리입니다. 라고 했는데 좀만 지나면 늑대가 20마리인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나중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13%까지 오르지만 OECD 기준으로 더 과감한 구조개혁 논의 필요. 여기서 말하는 과감한 구조개혁 논의는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큰 카테고리는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드렸죠? 내는 돈 늘리고, 받는 돈 줄이고, 그리고요, 받는 나이 점점 뒤로 밀고. 이게 과감한 구조개혁 3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위에 보험료율 13% 써놨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감한 구조개혁은 어때요? 보험료율을 더 올리자. 라는 얘기겠죠.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래쪽만 보죠. 네.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하기 위해서 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OECD 재정 건전성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적인 재정 계획은 대체로 점진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왜요? 점진적이지 않으면 선거에서 칠 테니까. 고령화, 저성장, 안보 비용 중 증가 등에 대한 구조적인 재정 압박을 감안할 때 과감한 구조개혁 논의가 필요하다. 내용이 조금 어려워졌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바꿀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다. 왜? 우리 지금 이게 국민 정서 관련된 거잖아요. 네. 제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정부의 조치 중에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죠. 옛날에 그 문씨 아저씨 있을 때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가 중요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객관적으로 욕을 먹더라도 할 건 해야 됩니다. 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4년 전이겠죠. 왜냐하면 문씨 아저씨 때니까. 근데 정부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때요? 뭔가 달라지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코스피 있었잖아요. 네. 예, 지금 어디냐 외국 JP모건 이런 데는요 13,000 찍더라고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 한 3, 4개월 전에 그때 어디죠? 일본 저 노무라 증권에서 그때 8,000인가 9,000 찍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래서 노무라 애들 미쳤는데요? 라고 했는데 어때요? 실현됐습니다. 네. 그럼 JP모건 애들도 미친놈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물론 최근에 올랐다가 확 내려왔잖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단기간에 폭등과 그리고 폭락이 나온 이유는 레버리지 ETF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코스피 레버리지 ETF요. 그래서 이거 가입하시는 분들 사전교육도 받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몇만 명 이랬잖아요. 그렇죠. 레버리지 ETF가 생기면요. 일시적으로 금액이 확 들어가기 때문에 확 들어간다는 게 2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적어도 2배 레버리지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지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어느 나라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빠지게 되죠. 그렇죠. 왜냐면 레버리지가 공짜가 아니거든요. 빌리신 돈은 이자를 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게 맞습니다.
근데 원래 기초자산, 여기서 말씀드린 기초자산이요, 코스피죠. 우량하다면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게 될 거고요. 9천이든 그게 12,000이든. 지금 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안 하고 계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나 이제 늦었어, 쫓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레버리지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분위기가 제가 그냥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네. 2007년도 느낌이 나긴 합니다. 2007년도 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것처럼. 그때는 대상이 코스피가 아니었죠. 네. 그때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펀드 없으면 말도 못 섞었습니다. 너 얼마나 놀랐어? 나 얼마나 놀랐어? 오늘 내가 더 올랐으니까 내가 술 한잔 살게. 이런 시절이 2007년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1년만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이 났죠. 그쵸. 근데 지금은 1년 지나서 박살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이제 인프라들이, 펀더먼털이 좀 괜찮고요. 첫 번째요. 투자되는 기초자산이 중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 펀드 좋다고 했지만 걔들 사장 몰랐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한국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코스피가 좋다고 하지만 근데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측 가능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돈은 지금 넣으시면 안 돼요. 항상 투자는 우리가 여유자금을 해야 됩니다. 여유자금 말씀드린 게, 여유자금의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여유자금의 의미를 내가 정확히 하려면 그거 먼저 뭘 정해야 되냐? 투자 기간 정해야 됩니다. 투자 기간. 그렇죠. 예를 들어 투자 기간이 나 이거 지금 전혀 쓸 일이 없고 나 집도 있어. 나 10년 투자. 그럼 여유자금의 의미가 10년 동안 내가 투자한 이 돈이 없어도 내 일상생활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 이런 뜻이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들어가는 돈 다 여유자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투자 기간을 정하지 않고 들어가세요.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남들은 먹는데 내가 못 먹으니까 배 아픈데, 그래서 배 아파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이게 뭐라 그러나, 옛날에 막 투자하는 거 묻지마 투자 있잖아요. 묻지마 투자는요, 먼저 가시는 분들이 하시는 투자예요. 리스크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선발대로 파일럿으로 내가 먼저 간다, 이게 묻지마 투자고, 지금 큰 돈이 들어가는 건 묻지마가 아니고 뭐냐, 배 아파 투자입니다. 남들 돈 버는 거 배 아파서 아니라고요? 전 그런데요. 전 지금 배가 아파요. 왜?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해. 그런 분들 많습니다. 네. 청년들은 과감하게 지금 어떤 선택을 하죠? 돈이 없지만 투자를 해야 돼. 빌리잖아. 그렇죠. 저는 그 선택을 못 하겠어요. 왜? 갚을 수 있을지 아닐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 별로 없으니까요. 설경제신문입니다. 2026년 5월 27일. 제가 말씀드린 것과 약간 비슷한데요. 제목이 불법 사금융과 다른데, 정치 공방 속에 속타는 대부업계. 항상 말씀드립니다. 대부업체 제가 편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번에 녹음한 것 중에 대부업계를 크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체, 큰데, 그리고 작은데, 지방자치단체, 구청이죠. 구청에 등록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제도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거는 이게 관할이 이제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거는 거기에 미치지 않는다. 맞아요. 근데 이게 어때요? 사금융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불법인지 아닌지는 별개라는 거죠. 간단히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선거 전이니까요. 선거 얘기는 빼고요. 기자님이 깜짝 놀랐어요. 요즘 이렇게 사진들을 딱딱 붙여놓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지금 그래픽만 보겠습니다. 대부업, 불법, 사금융, 비금입니다. 이거 그냥 구분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그냥 끝낼게요. 자, 대부업이요. 등록 여부에 따라서 금융위나 지자체는 구청을 얘기합니다. 불법 사금융은요. 아니, 본인이 불법하면서 등록할까요? 그죠. 제가요, 불법으로 사금융 하려고 하는데 등록 좀 해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금리요. 대부업은 연 20% 금리를 준수합니다. 왜? 넘으면 불법이니까요. 근데 불법 사금융은요, 법정 최고금리 초과가 아니고요, 법정 최고금리의 적용 자체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금리 이 법률 본 지가 좀 지났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기억하기로는 개인도 20% 맞춰야 됩니다. 개인도요.
자, 그리고 추심이 있는데요. 대부업은요, 규제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 저녁 몇 시 이외에는 못한다. 하루에 몇 통 이상 못한다. 이런 거죠. 본인 말고 친구, 친척, 가족한테 못한다. 이런 거죠. 근데 불법 사기범은 폭언, 협박 등 위법행위. 그리고 원금 상환. 대부업은요,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불법 사기범은요, 연 60% 초과 시 계약 무효. 그래서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그러면 대부업에서 연 60% 초과 시에는 무효가 아닌가요? 아니죠. 둘 다 무효예요. 결론은요, 이 표를 가지고 구분하려고 했지만 실생활에서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가 불법 사금융이 제일 좋은 건요, 대부업 거래 안 하시고 은행하고 가시는 거야. 그거 제일 좋죠. 근데 만일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된다고 하면요, 이게 등록된 업체인지 보셔야 돼요. 모르겠다. 그럼 가장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기관이 있을까요? 생활금융이잖아. 네. 어떤 거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뭐 파이낸스 찾아보나? 뭐 굳이? 가장 쉬운 걸요.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세요. 1332번입니다. 전화해서 제가 어디 여기 지금 거래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제대로 된 업체인지 진짜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물론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돈이 걸린 거잖아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내가 등록된 업체와 아닌 곳과 거래하려고 한다. 그럼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녹음할 때 끝에 제가 뭘 말씀드렸냐. 요즘 대부업체에서도 이렇게 보고 도저히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안 나가는 분한테 뭘 권한다고요? 그러면 개인한테 한번 더 빌려보실래요? 라고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금융이죠. 개인한테. 사금융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 어렵다, 은행에서 안 빌려준다, 대부업도 갔더니 조건에 따라서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첫 번째 행동은 뭘까요? 뭐 서금원 같은데? 그렇죠. 알아봐야겠다. 내가 혜택 받을 급전이라도, 아니 그게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급전이라도 내가 빌릴 수 있는 무슨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공공기관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워낙 많이들 투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부족한 생활비 부분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금융이라는 것이 여윳돈으로 정말 길게 보면서 장기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같은 시기에 이렇게 여기저기서 돈이 벌렸다 했을 때, 이런 때 사기에 대한 이런 것들도 유혹도 너무나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런 좋은 정보들이 오히려 또 안 좋은 거짓말일 수도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꼭 돌다리도 딛고 넘어가는 것처럼 꼭 잘 확인하셔서 너무 좋은 조건에는 한 번쯤 의심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